제가 책정하는 통무지정매 기준 20위 안에 드는 인물들을 다뤄봅니다. 처음으로 안착한 인물은 마룡입니다. 마룡은 서진 건국 이후 등장한 수많은 장수들 가운데서도 단연 간판 명장이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인물입니다. 삼국지 연의의 도움 없이 본인만의 힘으로 인지도를 높인 몇 안 되는 삼국지 인물이기도 하죠. 그의 군사적 성과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독발수 기능의 난입니다. 이 반란은 단순한 지방 소요가 아니라 서진의 천하통일을 10년 딜레이시킨 최대 규모의 락다운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룡이 보여준 통솔의 핵심은 단순한 병력 운용이 아니라 전력의 질적 전환, 즉 일종의 혁신에 가까웠죠. 중국 군사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전술체계 중 하나인 제갈량의 무후팔진도를 계승하고 이를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재구성하여 운용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마룡이 대규모 증원이나 정예군 차출 없이 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병력의 수적 우위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지휘체계와 전투 방식 자체를 바꿔 전황을 압도한 거죠. 그 결과 독발수 기능의 난은 완전히 종식되었고 서진은 오정을 시작해 통일을 완수합니다. 물론 선임자인 사마준이 이미 독발수 기능과 정상결전을 펼치며 그를 크게 약화시킨 빨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체계와 교리를 전장에 적용해 승리를 만들어내는 마룡의 창조성과 전술운용 능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따라서 마룡의 통솔은 90일은 받을 만합니다. 다음은 무력을 보죠. 마룡은 실제 전장에서 병사들을 직접 이끌고 장기간 원정에 나섰으며 험준한 농서 지역에서 군을 유지하고 반란 세력을 제압했었죠. 이를 고려하면 무력과 신체적인 능력 역시 기본적인 전투 수행 능력과 현장 대응력에 어느 정도는 정비례할 겁니다. 다만 마룡은 일기토의 주인공도 아니고 무용담이 전면에 나서는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80대로 진입할 건덕지는 딱히 보이지 않는군요. 따라서 무력은 75로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을 보죠. 그는 고대 동아시아식 팔랑크스라고도 평가받는 무후팔진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지형과 적군의 특성에 맞게 응용하고 개조했기 때문에 의의를 남긴 인물입니다. 그 결과 기병 중심의 독발수 기능 세력을 상대로 정면 승부에서 완벽한 상성 우위를 만들어냈었죠. 여기에 더해 전해지는 기록 중에는 길목에 자석을 뿌려 철갑을 입은 적군의 기동을 저지했다는 일화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이건 진서 특유의 개나발 같단 말이죠. 무슨 매그니토도 아니고. 그래도 마룡이 여러모로 발상에서 상식을 벗어난 전술적 사고를 전개한 지장이었다는 점은 맞을 겁니다. 실제로 그는 병력의 열세를 지형, 전술, 장비 운용으로 극복해냈고 이는 지휘관 개인의 지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성과니까요. 따라서 제갈량의 군략적 후계자라는 타이틀에 맞게 지력은 90은 받아도 될 듯합니다. 다음은 정치를 보죠. 마룡은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인물입니다. 농서 일대를 다스리면서 그 지역에 창궐하던 도적대가 자취를 감추었고 신의와 위험이 농서 일대의 우레와 같이 울렸다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군대를 주둔시켜 공포로 눌렀다는 뜻이 아니라 질서와 행정이 회복되는 수준의 정치적 능력을 발휘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독발수 기능이 10년 가까이 어지럽혀 놓은 통치체계가 마룡대에 복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치 역시 87은 받아갈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을 봅시다. 마룡은 단순히 유능한 장수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영웅으로 대우받은 인물입니다. 독발수 기능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그는 서진 조정에서 크게 칭송받았으며 백성과 관료층 모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그의 명성은 개인적 카리스마보다는 국가를 구했다는 업적에서 비롯된 신뢰와 존경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이런 거시적인 이름값이 매력에 있어서는 더 가산점을 많이 부여하죠. 관우도 신이 된 사나이라고 해서 매력이 항상 90대 중반을 마크하니까요. 따라서 마룡의 매력은 81은 받을 만합니다. 이로써 마룡은 총합 424로 전체 21을 마크합니다. 다음은 조운입니다. 조운은 삼국지 11회로 모든 코에이 시리즈에서 통솔이 항상 90대를 마크하고 있던데 사실 조운이 군사적 능력에 있어서 90대의 점수를 받을 인물은 아니죠. 좀 기이한 부분은 연의를 반영해도 딱히 조운이 통솔 90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인 바가 없다는 겁니다. 가공인물들 작살내는 살인병기로 나올 따름이죠. 그래서 조운은 연의의 수혜자임을 논하기 이전에 코에이의 수혜자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군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일본 특유의 사무라이 감성을 자극한 게 크겠죠. 아무래도. 그럼 조운의 능력치를 통솔부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운은 입촉 당시 각지를 점령하며 진군했다는 기록.
그리고 기곡에서 조진을 묶어두다가 비록 패하긴 했지만 퇴각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기록을 종합해보면 분명 일정 수준 이상의 지휘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던 것은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생전에 한 방면의 사령관을 단 한 번도 맡은 적이 없었다는 점이 항상 조은의 군제 평가에서 발목을 잡죠. 그래서 제가 봐도 5대장 가운데 통솔 능력은 단연 가장 낮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포지션을 현대에 대입해보자면 관장마왕이 참모총장이나 야전군단장 롤이고 조은은 수방사령관 롤과 비슷한 느낌이죠. 이는 지휘 능력의 절대값이 낮다기보단 유비가 그냥 이런 롤로 조은을 기용한 느낌입니다. 조은별전을 보면 북산에서 조조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쳐 유린했다는 내용, 그리고 공성기를 활용해 조조의 본대를 격퇴시켰다는 엄청난 전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별전은 신빙성 논란이 있죠. 특히 북산 게릴라 무쌍이 조은의 황충 구하기 일화에서 나온 건데 이게 황충의 기록과 교차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전을 유의미한 기록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항상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전을 긍정하는 쪽입니다. 일단 좋은 별전이 마냥 좋은 올려치기용 프로파간다는 아니에요. 손부인의 유선 납치 사건이 한진춘추와 교차 검증이 되기도 하고 유선과 강유의 선대인물 시호 선정을 둘러싼 신경전의 편린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즉 어느 정도는 진짜 사서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충전과 교차 검증이 안 된다고 조은의 전공을 마냥 무시하기에는 애초에 황충전 자체가 기록이 비정상 수준으로 적습니다. 조은의 기록도 엄청난 창렬인데 황충은 더 창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정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배송지, 사마광, 호삼성이 모조리 좋은 별전을 긍정했다는 부분 같아요. 권위에 의존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지만 결국 저 같은 아마추어 비전공자들이 아무리 갑론을박을 벌인다고 해도 배송지, 사마광, 호삼성이라는 프로들이 죄다 긍정했다는 사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은의 전공들을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하여 80대 후반까지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은의 통솔은 88입니다. 다음은 무력을 보죠.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무력은 연의를 메인으로 반영해줍니다. 100% 정사만 반영하게 되면 장비나 마초도 후드려 깎이고 파워 밸런스가 이상해집니다. 장비는 무력 1 없이 만인지적 도르랑 장판파 사자우 하나 남고 마초는 여맹한테 뒤지게 쳐맞은 게 발목을 잡죠. 어차피 게임인데 연의 요소를 다 드러내는 건 뇌절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조은은 정사에서도 하후영에 비견될 만큼 용맹한 인물로 공인받았습니다. 유선 구출은 정사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별전을 긍정하면 수십 기의 기병으로 게릴라 무쌍을 펼친 기록까지 있어서 정사의 기록만으로도 무력 90대는 넉넉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은은 연의에서 5대장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가공인물 학살자라는 캐릭터성이 매우 강하죠. 연의에서 조은보다 일기토 승리가 많은 무장은 없을 겁니다. 조은이 장수군만 목을 딴 사례가 80명이 넘습니다. 다만 여포의 무력 백상징성과 관장의 만인지적 타이틀은 삼국지의 세일즈 포인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보단 근소하게 아래로 둡니다. 조은은 무력 98로 장류와 더불어 공동 4위를 마크합니다. 다음은 지력을 보죠. 조은은 5대장 중에서 가장 지장에 가까운 무장이라고 봅니다. 장수가 국가대사에 직접 관여하여 군주에게 전략적 조언을 하는 것은 오나라 대도독들한테서나 보던 모습이거든요. 거기다 딱히 전략적 실책을 저지른 일도 없고 유가적 교리를 충실히 따르던 유장이라는 사실은 지난 영상에서 조명했었죠. 따라서 조은은 5대장 중 통솔은 가장 낮지만 지력은 가장 높습니다. 지력은 83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정치를 보죠. 별전에 따르면 유비가 원소에게 있을 때 조은은 원소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히 수백 명의 사병을 모아 군을 조직했을 정도로 행정적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조은의 메인 커리어 또한 지휘보다는 군정에 가까웠죠. 정치도 75 정도는 받을만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을 봅시다. 조은은 인품에 대한 그 어떠한 비판도 존재하지 않으며 무관임에도 인품과 덕을 기리는 순평우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록이 부실함에도 관장마왕과 세트로 묶일 정도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보면 분명 당대 촉한에서 조은이 지닌 위상이 상당했음을 증명하죠. 다만 단점이 하나 있었다면 너무 FM의 티발롬이라 절대 복종이 디폴트였던 묵협 유비 집단에서 대놓고 유비에게 태클을 걸어대는 등 사회성은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후란과도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고 조범이 형수를 소개시켜줄 때도 꿈쩍도 안 하는 등 자발적 아싸를 자처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MBTI를 INTP로 강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력은 기존의 81이라는 수치를 유지해도 될 듯합니다.
여러모로 조우는 장점이 뛰어나서 만점에 가까운 유형이 아니라 단점이 적어서 만점에 가까워진 유형입니다. 즉 능력치 좋게 받기 유리한 행적을 지닌 인물이라 적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총합 425로 전체 19위를 마크합니다. 6항은 숙적 양호를 정면으로 상대하여 격파하고 전략적 요충지였던 서릉을 함락시킨 손호 최후의 명장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는 단순한 국지전 승리가 아니라 이미 국력이 기울어가던 말기 손호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값진 성과였죠. 특히 아버지 육손의 전술적 감각과 전장 운영을 연상시키는 안정적이면서도 치밀한 지휘를 보여주었고 서릉을 공격할 때 동시에 강릉까지 수비하며 공수양면 멀티 지휘를 성공적으로 해낸 엄청난 역량을 발휘한 바가 있습니다. DNA가 결코 허명이 아님을 몸소 증명한 길이나라고 할 만하죠. 개인적으로 육손 육항 부자가 재능을 가장 많이 승계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사진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갱형 동생 같은데 뭐 코에이가 디자인을 이렇게 해놔서 어쩔 수 없습니다. 육항의 통솔은 95는 받을만합니다. 다음은 무력을 보죠. 육항은 개인 무용을 전면에 내세우는 유형의 장수는 아닙니다. 다만 아문장을 잡았다는 등 무장으로서 전장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준의 체력과 신체적 능력은 분명 갖추고 있었던 것은 맞아 보입니다. 무력은 67 정도를 주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을 보죠. 육항은 그야말로 손호 말기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지략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궁의 변 이후 정신적으로 크게 쇠약해진 손권의 혼란과 의심을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항변하여 오히려 손권이 먼저 사죄하도록 만들었다는 일화는 육항의 정치적 언변과 판단력이 단순한 책략가의 영역을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숙적 양호와의 장기 대치 국면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조차 곧바로 국가적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서로를 끝까지 시험하는 고도의 수싸움을 지속했었죠. 이 과정에서 육항은 단 한 차례도 치명적인 판단 착오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략에서나 군략에서나 상황을 냉정하게 통제하는 능력을 유감없이 드러낸 인물이죠. 더 나아가 총 멸망 직후에는 지원이 늦어졌음을 즉각 인식하고 기존 전략을 과감히 수정하여 영안을 공격하는 임기응변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육항의 정세 판단 능력과 결단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아버지 육손처럼 화려한 기책이나 대규모 모략으로 이름을 날린 유형은 아니었으나 그 안정성과 완성도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S급 지장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정략 부분만큼은 넌시눈이었던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났죠. 지력은 91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정치를 봅시다. 육항은 양호와 심리전을 벌이면서 동시에 선정 경쟁을 펼쳤던 지휘관입니다. 상대가 형주의 민심을 서진 정통으로 테라포밍 시켜버린 삼국지의 유일무이한 명제상형 지휘관 양호라서 상대적으로 통치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일 뿐 사실 육항 역시 상당한 수준의 목민관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때 처음으로 진과 오의 백성들이 서로 교류하기 시작했다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말입니다. 따라서 정치는 85는 받을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을 보겠습니다. 매력은 손호 최후의 기둥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양호조차 육항을 흠모하고 우정을 쌓았기 때문에 삼국지 팔리메이크가 책정한 88을 그대로 가져가도 될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상향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숙적 양호와 직접 비교할 경우 아무래도 좀 열세란 말이죠. 육항도 상당한 목민관이자 덕장은 맞는데 아예 적국의 백성들까지 공이라 부르며 칭송했던 양호보단 한 수 아래로 보입니다. 매력은 88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로써 육항은 총합 427로 전체 18위를 기록합니다. 통치력과 매력에선 양호보다 약간 처지지만 대신 정면 대결에서는 육항이 완승했던 만큼 군사적 능력에선 육항이 우세를 점하는 구도입니다. 바로 양호 차례입니다. 양호는 삼국지 14기준 통솔이 90이던데 서릉에서 육항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정면 대결로 패배한 전적을 고려하면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 패배 하나만으로 양호의 통솔 능력을 낮게 평가할 수는 없죠. 어쨌거나 장기간에 걸쳐 형주 방면을 안정적으로 진수하고 국경선을 유지해온 사령관으로서의 능력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지휘 성과가 딱히 안 보인다는 게 아쉽달까요? 통솔은 87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삼국지 후반부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휘관은 맞았지만 군제만큼은 육항보다 확실히 아래였던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다음은 무력을 보죠. 기록상의 개인 무용이라는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본인 또한 그런 영역을 중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수로서 전장을 지휘하고 군을 이끄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는 수준의 무력은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육항과 비슷하죠.
다만 육항은 아문장을 잡았다는 등 간접적인 가산점 기록이 있는 반면 양호는 이것도 없기 때문에 육항보다 좀 낮게 주는 게 맞아 보입니다. 무력은 61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을 보죠. 양호가 육항과의 대치 국면에서 보여준 심리전과 전략적 사고는 삼국 말기를 통틀어도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기다가 왕준에게 선박 건조를 주문한 것과 보천을 회유하여 서릉을 도모하려 하는 등 단순히 전투 하나하나의 승패를 떠나 상대의 성향과 국가의 체력을 동시에 계산하며 장기적인 국면을 설계했다는 점이 매우 고차원적입니다. 무엇보다 형주 일대의 민심을 서진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게 만들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서진의 통일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가산점이 들어가죠. 양호가 단기 전술이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 내다본 광활한 전략적 시야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탁월했어도 기략적으로는 서릉에서 육항에게 속아 패한 기록이 또 발목을 잡습니다. 물론 이어진 심리전에서 육항과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이긴 했으니 지력은 육항보다 1 낮은 91로 책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를 보죠. 정치야말로 양호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통솔은 하향한 대신 정치는 많이 높였습니다. 양호는 장수이면서 동시에 명재상에 가까운 정치를 실현한 극히 이례적인 인물입니다. 국경지역인 양본의 시스템을 평시체제로 돌리는 과감한 통치 방침을 수립했고 10년치 군량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 수완이 각국의 명재상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군을 이끄는 데 그치지 않고 점령지와 접경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롤까지 도맡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국력 축적에 기여한 데다 적국의 백성들까지 칭송하게 만들 정도의 통치 실적을 남겼죠. 특히 무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행정과 신뢰, 무엇보다 덕을 통해 질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무자형 정치가와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양호의 정치는 95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을 보겠습니다. 양호의 매력은 후반부에서는 원탑이고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봅니다. 항상 남들에게 양보하여 적을 만들지 않는 성품을 지니고 있었고 적국의 백성들조차 그를 양공이라 부르며 자발적으로 존경한 데다 타루비까지 세워 그의 죽음을 기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양호의 인망이 단순한 인망을 넘어선 도덕적 권위의 영역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의는 선정을 베풀되 그것이 위선이나 일시적 시혜로 비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군뿐 아니라 적국의 민심까지 끌어당긴 덕장이라는 점에서 양호의 매력은 충분히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코에이의 매력은 95 이상은 반드시 군주급만 마크할 수 있다는 불문율을 적용하고 있고 단순히 인간적인 호감도뿐만 아니라 카리스마와 영향력, 존재감, 포스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능력치입니다. 그래서 인성쓰레기인 조조가 존재감과 포스 때문에 매력이 96을 찍는 겁니다. 이에 따라 95 이상은 반드시 군주급만 마크할 수 있다는 상한선이 존재하고 삼국의 2인자들이자 군주다움다는 세력 내 존재감과 포스를 발휘했던 순우, 관우, 주유가 모두 삼국지 14기준 매력 94를 마크했었습니다. 군주가 아니면 최대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94라는 거죠. 참고로 군주가 아닌데도 95를 찍은 유일한 발레가 바로 초선입니다. 하지만 초선은 애초에 가공인물인데다 여무장할 당제, 그리고 연희의 진위로인이라는 상징성까지 붙어서 논외로 봐야 하는 케이스죠. 그리고 저는 제갈량도 95로 줍니다. 제갈량은 사실상 선주 유비와 후주 유선 사이에 위치한 중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조조가 그러했듯 제갈량도 독재 정권의 총수였던 만큼 군주로 분류합니다. 어쨌든 양호의 매력은 인간적 호감도만 반영하면 90대 후반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상한선과 다중적인 고려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하향했습니다. 매력은 93입니다. 이로써 양호는 총합 428로 전체 17위를 기록합니다. 육항보다 딱 1 높습니다. 여러모로 서로가 서로의 책정을 방해하는 것을 보면 진성 라이벌이 맞습니다. 16위는 왕기입니다. 이에도 단점이 없어서 총합이 엄청 높아진 케이스예요. 통솔부터 봅시다. 왕기는 삼국지 후반부에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문무겸장형 지휘관이죠. 특히 왕기의 군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릉평정입니다. 당시 왕기는 정면으로 이릉성을 공략하는 대신 먼저 군량을 탈취하고 주요 거점을 장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군사적 승리만 거둔 것이 아니라 적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 전체의 주도권을 손에 넣는 선택을 했죠. 그 결과 왕기는 공성전을 단 한 번도 벌이지 않고 이릉이라는 지역의 인프라를 무혈로 확보했습니다.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성을 직접 치지 않고 지역 전체를 평정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적장인 보엽이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만 연발하면서 관전만 해대던 병크가 아주 컸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이릉평정의 전공을 폄하할 수는 없겠죠. 그 이후 제갈탄의 난에서도 핵심 전력으로 참전하여 반란군을 격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때 성 동쪽과 성 남쪽의 두 군데를 동시에 지휘해서 적군을 족족 다 격파시켰습니다. 사마시 정권 입장에서 촉정의 등의 오정의 두해와 더불어 최고의 창 중 하나였다고 할 만합니다. 고로 통솔은 90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무력을 보죠. 앞서 말했듯 무력은 연의를 중점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는데 왕기가 연의에서 전적이 무시무시합니다. 우전을 직접 격살해버린 것도 있고 오나라 장수들이랑 연전으로 일기토 떠서 2연속으로 발라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랑 당자가 둘 다 삼합도 못 넘기고 왕기에게 컷당합니다. 그래서 무력도 90이 가능해 보이는데 왕기는 지력 정치도 엄청 높아서 밸런스상 88 정도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정사에서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현장에서 구르던 인물이라 실제로도 무력이 꽤 되는 인물인 것도 맞습니다. 다음은 지력을 보죠. 왕기는 뛰어난 지휘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학자로서도 상당한 명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명사들과 자유롭게 토론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학문적 소양이 깊었으며 실제로 시효론이라는 논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상 정권을 비판하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일종의 정치서였죠. 이는 왕기가 단순히 책을 읽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사상과 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지적 역량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나라의 무장, 등위의 사한계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는 등 군략도 수준급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력 역시 86은 받을 만합니다. 다음은 정치를 봅시다. 왕기는 단순히 싸움만 잘한 장수가 아니라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받은 명신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중원 최고의 관원이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이 정도면 코에이식 능력치를 잘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죠. 삼국지 후반부를 살펴보면 이 시기에 문무 어느 한쪽이라도 뛰어난 인물은 종종 등장하지만 군사, 학문, 행정 2세의 영역을 모두 수준급으로 수행한 인물은 극히 드뭅니다. 왕기는 바로 그 희귀한 사례 중 하나죠. 물론 왕기가 국가 정책을 주도하거나 정권의 중심에 선 정치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 교체기에도 무리 없이 살아남았고 군인으로서 선을 넘지 않았으며 행정가로서도 높은 평가를 유지했죠. 따라서 정치도 85는 받을 만합니다. 실제로 삼국지 13에선 왕기의 지력 정치를 86, 85로 책정했었죠. 마지막으로 매력을 봅시다. 왕기의 인간성이나 성격은 화려하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그는 병사들과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었지만 모두를 끌어당기는 인품이나 모두를 복종시키는 포스로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죠. 물론 젊어서부터 효자의 청렴결백한 인물이었다는 기록이 있긴 합니다. 거기다 인재성관에 득도한 사마이도 왕기를 크게 신뢰하며 스카우트하기도 했죠. 그래서 왕기의 매력은 삼국지 14와 삼국지 8 리메이크가 공통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75보다는 좀 더 높아도 될 것 같고 80까진 도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왕기는 통무지정매가 모조리 80대 이상을 마크한 극히 희귀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왕기는 총합 429로 전체 16위에 자리합니다. 노식은 흔히 학자 이미지로만 소비되지만 실제로는 황보숭과 함께 황건적을 괴멸 단계까지 박살내버린 핵심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황건의 난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국가체제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은 대규모 내전이었고 이 난을 수습하지 못했다면 후한은 훨씬 더 이른 시점에 붕괴했을 가능성이 크죠. 비록 이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전선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이미 이 시점에서 보여준 지휘 능력만 놓고 보더라도 명장소리는 들을 만합니다. 병력이 크게 열세였음에도 수만 단위의 적군을 전사시키는 대전공을 세웠고 장각도 이때 사실상 노식 손에 결단이 나버릴 뻔했죠. 비록 제후로 독립하거나 대규모 전쟁을 지휘한 기록은 없으나 국가 존망이 걸린 내전에서 핵심 축을 담당했다는 점, 그리고 수만 단위의 대전공을 올렸다는 점을 반영하면 통솔은 91은 받아도 될 듯합니다. 다음은 무력을 봅시다. 키가 8척 2촌이었다는데 이게 현대 단위로 치환하면 190cm가 넘습니다. 목소리도 종처럼 우렁찼다는 걸 보면 풍채와 덩치가 엄청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더해 실제로 전장에 나가 황건적과 교전하며 군을 지휘한 점을 감안하면 무관으로서의 능력도 상당했다고 봅니다. 무력도 75 정도는 받을 만합니다. 다음은 지력을 봅시다.
일단 노식은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유비와 공손찬이라는 제자들을 길러냈다는 게 사실 엄청난 타이틀이죠. 물론 둘 다 노식의 가르침을 제대로 익힌 건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노식은 관료이자 무관으로 활약한 것이 메인이지만 학자로서도 꽤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상서장구를 비롯한 저서도 여러 편찬했고요. 유학 경전들에도 주석을 많이 달아서 정말로 학술적인 발자취가 뚜렷한 인물입니다. 지력도 90대는 가능해 보이는데 아쉽게도 원칙을 중시하는 성향이 정략에서는 그리 상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함받아서 파직도 당하는 등 부침이 있었죠. 그래서 지력은 89로 두겠습니다. 다음은 정치를 봅시다. 노식은 단순히 도덕적 명망이나 학자적 위상만 있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관료로서도 오랫동안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특히 황건의 난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그를 전선에 투입했다는 점은 노식이 행정과 군정을 함께 맡길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행정과 군정 멀티가 가능한 관료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삼국지 14기준 정치가 85던데 이 정도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력을 보죠. 조조조차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는 기록은 노식이 당대 지식인 사회와 정치 무대에서 얼마나 큰 상징성을 지닌 존재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동탁을 면전에서 꾸짖을 수 있었을 정도의 카리스마와 포스까지 갖추고 있었죠. 사실 조조와 유비 양쪽 모두에게 호의를 받는 인물이라는 점이 상당히 유니크한 타이틀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원칙주의자로서 정적이 없는 편은 아니었기에 매력이 90대를 찍기는 애매하죠. 매력은 88 정도로 두겠습니다. 이로써 노식은 총합 430으로 전체 15위를 마크합니다.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손책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속 이상으로 올려쳐지는 물로켓들을 매우 싫어하는 성향인데 강유와 손책이 이 레이더망에 가장 잘 걸립니다. 하지만 이게 억가로 이어지면 안 되니까 이번에 손책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손책은 분명히 아버지를 닮아 어느 정도는 군사적 재능을 타고난 인물이었습니다. 병력 운용과 기동, 전투 감각 면에서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원숙한 지휘 능력을 보여주었죠. 그 덕에 아버지는 끝내 이루지 못했던 독자군벌화에 성공합니다. 이건 손책의 성과가 맞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책의 상대들이 죄다 양민들이라는 겁니다. 양주를 유효, 왕랑, 엄백호 잡고 먹은 건데 심지어 완전 정복도 아니고 깡촌 유린하는 일시적 폭거에 불과했죠. 유효의 세력이 상당했고 엄백호의 무리도 1만이 넘어가는 등 규모 자체는 작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게 유의미한 가만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아무리 최대치의 고평가를 해준다 해도 여포와 원소라는 강적들을 상대로 끝끝내 역전승을 이뤄낸 조조에 비할 바는 전혀 아니고 굳이 비슷한 급을 따져보면 사람 좋은 양민이었지만 세력 크기 자체는 굉장히 컸던 유장의 익주를 평정하는 데 3년이 걸린 유비가 있을 겁니다. 손책도 양주 평정에 2년이 걸렸으니 얼추 비슷하고 유장이 청해를 포기했다던가 엄백호가 동생 죽은 걸 알면서 또 찾아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다던가 각자에게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유리한 어드밴티지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유비와 손책의 군사적 재능을 어느 정도 비슷한 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양민이나 군제 부족한 상대들은 잘 잡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 되긴 여러모로 부족한 급입니다. 그나마 유비는 법정 꼈을 때 조조한테 KO 승 거두면서 고점을 엄청나게 높여놨는데 손책은 원술 밑에 있을 땐 6강 잡는데도 2년 동안 버벅였고 조랑에게 기습당했을 땐 개박살나고 정보의 슈퍼세이브 아니었으면 그대로 고을로 가버릴 뻔한 데다 막판에 아치에너미 진등과의 헤게모니전에서도 그닥 유의미한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허공의 식객에게 보복당한 부상의 여파로 죽습니다. 양민들 패는 일시적 폭거로 양주의 불안한 세력을 형성하고 조금이나마 이름 있는 상대에게는 버벅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무엇보다 최후가 너무 필부스럽습니다. 군벌로서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의의는 인정하지만 손책이 더 살았으면 허도 털어먹고 조조도 땄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올려치기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등선에서 컷당한 게 결국 손책은 여기까지였다는 냉정한 증명이 아닐까요? 하지만 손책에게 궁극기가 하나 있다면 바로 무려 항우와 비견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여포의 인중여포나 관장의 만인지적처럼 절대 존엄에 가까운 위상을 주는 타이틀이에요. 항우처럼 끝이 안 좋을 거라는 의미의 멸칭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패왕이라는 칭호가 주는 위압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유비의 통솔도 90턱걸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급으로 보고 있는 손책도 90턱걸이는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소항우,
소패왕이라는 초대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는 상징성을 반영해서 3을 해주겠습니다. 고로 손책의 통솔은 93입니다. 클래스가 비슷하면 어쩔 수 없이 임팩트가 더 뛰어난 인물이 좀 더 고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무력을 봅시다. 손책이 그래도 무력에 있어서는 최상위권의 점수를 받을 만합니다. 태사자와 맞붙은 일기토 기록만 보더라도 단순한 과장이 아니죠. 게다가 어며 죽일 때는 맨손 투창으로 일격사를 시켜버렸으니 무장으로서는 확실히 인자강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대의 항우에 비견되었다는 평가가 맞는 키워드예요. 무력만큼은 아버지 손견보다 높게 책정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무력은 96입니다. 다음은 지력을 보죠. 손책은 지력도 꽤 준수하게 받을 만합니다. 그는 단순한 무장형 인물이 아니라 매우 과감한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와 군벌 간의 역학관계를 상당히 정확하게 읽어내고 지금이 공격할 타이밍인지 어떤 방향으로 세력을 확장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강동 공략 역시 단순한 무력 확장이 아니라 혼란한 판세 속에서 공백지대를 정확히 찌른 전략적 선택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감각이나 거시적인 시야와는 별개로 자신의 주변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통찰하는 능력 등 미시적인 시야에 있어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게 단순 실책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은 물론 세력 자체의 공중분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걸 보면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이죠. 고로 지력은 80에 근접하되 이를 넘기지는 않는 선에서 책정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79를 주겠습니다. 다음은 정치입니다. 손책은 비록 강압적인 패권주의적 통치를 펼치긴 했으나 분명히 하나의 독립된 군벌 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물은 맞습니다. 원술 휘하의 용병에 가까운 위치에서 출발해 독자적인 권력 구조를 형성하고 영토와 병력에 체계를 부여했다는 점은 인정해줄 만합니다. 특히 아직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세력권을 정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아버지 손견보다는 높은 통치적 역량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하지만 깡패 수준의 강압 통치를 계속 고수하다가 양주의 토호들이 손권대 이후로도 손호에 완전히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왔고 의는 길이길이 손호의 아픈 손가락으로 작용한 걸 고려해야겠죠. 정치는 72 정도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입니다. 손책의 매력은 실질적인 손호의 비조라는 평가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항우에 비유될 정도의 포스와 존재감은 말할 것도 없고 주위와 장소 등의 핵심 인사들을 충성하게 만들고 손권을 위한 여러 인재들을 남겨준 리더적 카리스마 역시 높이 쳐줄 만합니다. 사람과 자원을 끌어당기는 집단 구심력에 가까운 느낌이니까요. 매력은 92 정도는 받을 만합니다. 이로써 손책은 총합 431호 전체 14위입니다. 손책을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꽤 후하게 줬습니다. 이리 보면 손책도 강유에 비하면 선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흔히 비유하듯이 조조를 시 카이사르, 강유를 시 스틸리코라 본다면 등에는 시 한니발에 대응됩니다. 사실 모 강유는 표면상으로나 스틸리코스러운 이미지로 보이는 거지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등에는 정말로 미니 한니발 타이틀이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그의 군사적 성취는 단순히 지휘의 성과가 아니라 발상결단, 실행이 모두 결합된 일종의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과거에는 등해의 등산이 운빨이라는 식으로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강유관에서의 마막이 항전을 했다는 기록이 발굴되면서 이 평가는 사장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등해가 단순히 도박수가 걸려서 잭팟이 터진 게 아니라 상대가 방어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순수 체급으로 찍어 눌렀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특히 산악행군은 실패했다면 전군 몰살과 개인의 파멸이 매우 유력한 선택이었음에도 등해는 이를 자신의 순수 실력으로 감행했고 실제로 성공시켰습니다. 이 작전 하나만으로 그는 촉한이라는 국가를 붕괴시켰으며 이는 삼국지 후반부의 그 어떤 지휘관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아니 오히려 독보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 후반부에선 GOAT 소리를 들을 만하며 총사령관이 아닌 일군 지휘관 중에서는 손경과 더불어 삼국지 전체에서 최고를 다툴 만합니다. 통솔은 96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무력을 보죠. 등해의 무력은 흔히 저평가되지만 사실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체력과 실행력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70대에 가까운 나이에 거니는 것조차 불가능한 산맥을 병력을 이끌고 직접 돌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신체 능력과 정신력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심지어 연희에서는 무려 문왕과 50합을 겨뤄 무승부를 거두는 엄청난 전적을 거둡니다. 심지어 이때도 50대였어요. 이걸 보면 무력도 90대는 그냥 찍겠죠. 정사로 보나 연희로 보나 탈인간입니다.
다만 밸런스를 위해 90대 초반 정도로 두겠습니다. 92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지력을 봅시다. 사실 등에는 용장이기 이전의 지장입니다. 음평산맥 등반 역시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라 실패 확률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공 조건을 최대한 끌어올린 계산된 판단이었으며 강유와의 전면전에서도 항상 수싸움의 우위를 점했었죠. 다만 정략에서는 그닥 뛰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눈치 없이 자뻑하다가 주변 상황 판단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고을로 가버렸죠. 그래서 지력은 90 이상을 받기 어려워 보이는데 군략에서의 임팩트가 워낙 크니 딱 90 턱걸이로 두겠습니다. 다음은 정치를 봅시다. 등에는 흔히 순수 군사적 천재로만 인식되지만 내정 분야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우나 건설 프로젝트죠. 이 사업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물류, 군수, 농업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국가 단위의 전략 사업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효과가 컸었죠. 등해전에 따르면 동남쪽으로 군이 출진할 때마다 배를 타고 장강과 회수에 도달하는 게 수월해졌고 이로써 대오전선에서도 전략적인 견제장치로 기능했습니다. 전장에서 보여준 과감성과 결단력이 내정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의 내정 역시 외정에 준하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정치도 85 정도는 넉넉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입니다. 매력 부분에서는 감점 요인이 분명하죠. 자의식이 강하고 과시욕이 지나쳐서 자기가 강유보다 낫다고 자뻑하다가 식자들의 비웃음을 샀다는 일화가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말더듬이라는 개인적 결함 때문에 인간적인 호감도가 높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격적 결함은 훗날 정치적 고립과 비극적인 최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등해가 지닌 압도적인 존재감과 역사에 남긴 충격적인 성취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매력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건 역시 좀 그래요. 최소한 촉한 정복자라는 차원에서의 카리스마는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70 이하로까지 깎기에는 애매해 보입니다. 딱 70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등에는 총합 433으로 전체 13위를 차지합니다. 조조와 사마이를 제외하면 위진에서 가장 능력치 총합이 높은 인물은 바로 만총입니다. 위진을 조위와 서진으로 나눈다면 만총이 조위 전체 2위가 되겠죠. 만총은 조위 진영에서 방어전, 공격전, 군사행정 세 영역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유형의 명장입니다. 흔히 조인이나 장류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실제 전공과 역할을 뜯어보면 이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첫 영상도 만총이었죠. 만총의 통솔은 조위가 장기간 오나라를 상대로 버틸 수 있었던 핵심 기반 중 하나였습니다. 흔히 방어전에서의 임팩트를 높여보지만 연암에서 불과 500명의 병력으로 20여 개의 성벽을 공략한 사례와 같이 공격에 있어서도 매우 탁월했죠. 이후 가절호를 받으며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고 대오전선에는 손권을 간접적으로 5번, 직접적으로 4번 격파하며 손호의 북진 시도를 모조리 분쇄시켰습니다. 손권의 진정한 저승사자는 장료보다 오히려 만총이 더 어울립니다. 통솔은 94입니다. 다음은 무력을 보죠. 신장이 8척에 달했다는 점을 보면 체력과 피지컬 면에서도 평균을 확실히 상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적인 무용 기록은 없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상향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체급이 깡패라서 74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지력을 봅시다. 저는 능동형 지장의 정점을 여몽으로, 수동형 지장의 정점을 만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몽이 주도적으로 판을 설계하는 전략가라면 만총은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모든 수를 무력화시키는 카운터에 득도한 유형입니다. 손권과의 대결에서는 악몽 수준으로 집요하게 그의 전략을 봉쇄했고 육손의 개체까지 무력화시켰습니다. 번성전에서는 조인을 독려하여 존버를 성공시켰고 바람이 분다는 것만 보고 적의 야습을 간파하는 등 초고를 가리지 않고 내로라는 브레인들과의 수싸움에서 모조리 다 승리한 무적의 지략가였습니다. 삼국지 14의 황금개성 통찰은 만총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개성이죠. 이게 모든 상태 이상 무효하잖아요. 조은이 갖고 있을 게 아닙니다. 고로 지력도 94를 주겠습니다. 정치를 봅시다. 만총은 커리어 초반부터 후반까지 정치 스타일이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탐관 오리들을 가차없이 정리하면서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명신으로 이름을 날렸고 이 시점에서 조조의 기용 스탠스를 보면 이미 매우 굳건한 신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커리어 후반에 가서도 군사행정 쪽에서 거의 미동조차 없는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합비 신성을 쌓아 올린 것도 그냥 성 하나 지은 게 아니라 전략, 행정, 군수까지 다 엮인 종합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거죠.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히 결과를 쌓아온 타입이기 때문에 정치도 80대 후반까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87을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을 보죠. 만총은 백성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은 인물은 맞습니다. 청렴한 행정, 안정적인 국방, 개인의 원칙주의적 성향이 어우러지면서 공직자로서는 최고의 신뢰를 보낼 만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원칙주의적이고 냉정한 성격이 인간적인 호감도를 얻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조훈과의 불화처럼 내부 인간관계에서 마찰을 빚은 사례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조훈이랑 비슷하게 80대 초반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그래도 순욱과 공용이 양표를 고문하는 만총에게 분노하다가도 이게 만총의 큰 그림이었다는 걸 깨닫고 고마워했다는 등 반전 매력을 과시한 일화가 있으니 80대 중반까지 상영해도 될 듯합니다. 86을 주겠습니다. 이로써 만총은 총합 435로 전체 12위를 마크합니다. 참고로 제갈량보다 딱 2 났습니다. 대망의 11위, 간발의 차로 탑10에 들지 못한 신계 수문장은 고나오, 아니 관우입니다. 관우에 대해서는 영상을 3개씩 만들어가며 자세히 해설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가볍게만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관우의 통솔은 93입니다. 제가 보는 관우는 연대 단위의 지위는 뛰어났지만 사단 단위의 지위는 무능했고 수없이 패전을 겪으면서도 탱킹과 버티기에서는 최고 수준의 견실함을 과시한 장수이며 무능한 전술가이자 유능한 전략가이기에 국지전 성과는 패급이나 다름없지만 거시적인 전역 단위의 성과는 탁월했던 신기한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코에이식 통솔로는 관우를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기준으로 지휘술, 전술, 작전술, 병참술 등등 나눠서 세세하게 보는 게 필요한 인물이죠. 하지만 이 영상은 코에이식 능력치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우의 통솔은 코에이가 부여해준 통솔 수치 중 가장 낮은 수치를 인용했습니다. 찾아보니 삼국지 9의 93이 가장 낮더라고요. 그리고 무력은 말할 것 없이 99입니다. 백은 여포의 상징성을 유지했고 99에는 관우와 장비 둘만 들어갑니다. 이제 지력을 보죠. 자치통감에서 받은 교활하다는 평가와 춘추자 시전을 애독했다는 기록을 종합해보면 지력 70대는 우선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관우가 교활하다는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는 한중공방전 당시 형주에서 보인 관우의 행적이 상당히 고단수의 전략적 역량을 발휘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관우는 후음과 연계하여 완에서 모반을 일으키도록 했고 이로 인해 조인이 완으로 후진하여 후음에 난 진압에 투입됩니다. 이 시점이 218년 10월이며 조조가 장안에 주둔했던 시점은 218년 9월입니다. 타이밍이 거의 맞물리죠. 그리고 조조는 219년 3월에 하후연이 전사하는 순간까지 한중으로 가지 않고 무려 반년 동안 장안에서 사태를 관망하기만 합니다. 여기서 정황이 확실해지죠. 허도 바로 앞마당인 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조조가 락다운이 걸린 겁니다. 이게 관우의 전략이에요. 조인이 후음을 토벌한 시점이 219년 1월이고 조조가 한중에 도착한 것이 219년 3월이니 뒷수습 보고받고 재진군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간대도 확실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즉 조조는 명백히 후음의 난 때문에 진군에 제동이 걸렸고 조조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유비와 법정이 하후연을 격파하고 한중을 접수했죠. 따라서 관우의 락다운 전략이 한중전 승리에 매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청리대치에서 악진의 발을 묶어 손권의 유수구전투 승리를 서포트하는 등 관우가 여러 차례 락다운 전략으로 북중국의 대남 공세를 분쇄시킨 양방향 컨트롤 타워였다는 점을 관우 2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놨었죠. 유비가 한중왕을 자칭한 이후 관우에게 가절호를 내린 것도 단순한 예우 차원이 아니라 후음의 난과 연계하여 조조에게 락다운을 걸었던 전략적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기여도를 보면 지력을 80대까지 올려도 되겠다 싶지만 막판에 너무 비참하게 멸망해서 한 끗발 부족해 보입니다. 수싸움에서 손곤에게 완패하고 정보전에서 여몽에게 2연패를 당한 건 확실히 단점이죠. 관우는 군사적 능력도 그렇고 브레인스토밍도 그렇고 거시적인 통찰력은 좋은데 미시적인 컨트롤이 영 아닌 케이스입니다. 고로 관우의 지력은 고점과 저점의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적당히 77 정도로 두겠습니다. 다음은 정치입니다. 고작 형주 3분의 1가량만을 통치하는 상황에서 조위를 위협할 만한 군사 조직을 유지했고 백성들에게 대대적인 은혜와 신의의 통치를 시행하여 육손에게조차 인정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우는 통치, 행정면에서는 충분히 유능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점 역시 뚜렷했죠.
외교에서는 앞서 말했듯 손권과의 수싸움에 끝내 패배했고 인사 능력은 가히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외교의 경우 손권을 모욕한 사건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저는 오히려 고평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손권이 관우에게 건넨 혼사 제의는 사실상 촉한 본국과 떨어진 곳에서 준독자군벌처럼 군림하게 된 관우를 향한 정치적 가불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관우가 이 혼사를 받아들였다면 새롭게 중앙 권력을 장악한 동죽의 사대부들의 반발을 샀을 겁니다. 관우가 독립군벌처럼 국가대사를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유비는 당연히 관우를 신뢰했겠지만 일면식도 없는 익주 인사들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관우가 이를 정중하게 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역시 관우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닙니다. 이미 마초나 황충에게 호승심을 드러내며 자신의 입지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관우는 자신이 원조 유비군의 2인자라는 점을 과시하고 싶은 심리가 강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강경한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유비에게 점수를 따는 게 나은 선택지죠. 나아가 불쾌한 혼사를 제의한 강동 세력에게 유비 패밀리의 위엄과 패기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익주 인사들에게조차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여지도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애초에 일전의 후계자 납치 미수 사건을 일으킨 집단이 다시 혼사 제의를 하는 건 누가 봐도 모욕적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정중한 스탠스를 보이는 건 집단 윤리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손권의 노림수였다는 점에서 관우는 결국 이 가불기를 끝내 돌파하지 못한 겁니다. 즉, 관우는 결코 감정적으로 손권을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손권이 먼저 건 가불기였고 관우의 대응은 그대로 형주 침탈의 명분 중 하나로 기능하게 되어버렸죠. 때문에 이건 관우가 그냥 순수하게 손권에게 실력을 패한 겁니다. 관우가 실책을 저질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손권이 건 가불기가 너무 컸을 뿐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외교에서 실책을 범한 인상만 남게 되었고 인사관리 실패까지 겹치면서 관우의 정치는 역량에 비해 불만족스러운 성과로 귀결된 상당히 안타까운 사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비교적 성공적인 통치와 군정, 그리고 실패한 외교와 인사를 종합해보면 정치는 73 정도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관우는 참 통솔지력 정치다 고점 저점 격차가 커서 수치가 애매하게 나오는 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을 봅시다. 관우는 비록 신참들에게 계속 호승심을 보이고 수재가 불러온 행운에 눈이 멀어 잭팟을 노리다가 다 잃어버리는 등 감정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애어른이었지만 유비가 세력의 절반을 일임했던 제2의 군주였고 조조와 손권이 모두 두려워했던 거물이었으며 후대에도 길이길이 왕조와 백성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았던 인물입니다. 삼국지 14에서 관우의 매력이 94인데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로써 관우는 총합 436으로 전체 11위를 마크합니다. 이 총합 시리즈가 생각보다 분량이 엄청 길어지네요.